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9월에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 가을철 전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어. 뭐 찬바람 불면 전어 그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정도로 네. 지금은 이제 대중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원래 이름에 한자를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돈전자를 써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그 돈 없는 양반들, 그러니까 서생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전어 한번 먹으러 간다라고 해서 생긴 물고기다라고 하는. 그렇게 귀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꼭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30년 전에 친구하고 복일도로 놀러 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고 그냥 민박 같은 걸 하는 거죠. 다행히 바닷가다 보니 어촌에 어민 쪽에 민박을 하나 한 거예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물 보고 온 어민이 뭘 이렇게 잔뜩 잡아왔는데 보니까 전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좀 알았죠. 이 네. 맛있는 고기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것 조금 이제 얻어서 아침에 좀 먹어볼까 하고 이거 좀 팔으세요라고 했더니 이건 뭘 파냐고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는 정도예요. 했더니 소위 한 바켓을 주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5,000원 꽤 비싸서 5,000원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2,000원 거실려 주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도 별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알전략에 해당하는 부어류라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많이 이용만 안 하면 그거는 바다에 기본적으로 많은 물고기거든요. 양이 많으면 값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딱 그 전어는 9월이 제일 좋은가요? 그게 또 이건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닌데 제가 다니던 연구소에서 한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해봤어요. 그 지방의 함유량을 1년 내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찬바람 날 때 그때 평소에 한 3배 정도 지방의 함유량이 높대요. 3배씩이나? 예. 그게 기름을 태울 때 그 맛이 우리가 말하는 고수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냄새가. 근데 왜 그런 거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겨울을 맞이한 물고기들이 겨울을 그 찬 물을 견디기 위해서는 지방을 축적하는군요. 네, 그런 아마 과학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전어만이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종들도 많이 그래요. 다른 생선도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유독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전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예, 글이 되는 얘기. 그래서 어떤 혹자들이 그런 걸 만들고 좋은 얘기로 재밌게 좋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제가 10월에는요, 11월에는 이렇게 안 하겠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좀 추울 때, 가을, 겨울철 이럴 때 좀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생선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고 조금 또 더울 때들 많이 또 찾잖아요. 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좀 알려주시면. 사실 한여름에 우리 이제 여름을 막 지나왔으니까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많지가 않아요. 민어를 뭐 여름철 민어 얘기가 있고요. 또 갯장어, 여수 쪽에 내려가면 하모유비끼라고 하죠. 그것이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보통 한여름이 되면 연안에서 많이 먼 바다로 가요. 더워서. 예. 물고기도 더위를 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물 조금 선선한 쪽으로 빠지는 거고. 물론 물고기에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이 있고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수성 어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거는 물고기들도 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안에서 조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연안에서 잡을 수 있는 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게 여름용이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먼 바다까지 월동하러 갑니다. 그게 동중국해 쪽으로 제주도 남방으로 내려가죠.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근해업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도 커져야 되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봄, 가을에 많이 먹는 게 연안 쪽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제가 이제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 연안성 어류들은 대부분 산란을 밖에서 하던 아니면 연안에 들어와서 산란을 하던 연안을 한 번은 거치고 다시 먼 바다로 가서 서비 활동 많은 것을 먹고 살이 쪄서 산란을 하러 또 연안에 들어오든지
그렇게 사이클을 이루거든요. 그때 있다가 가는 놈, 또 바깥에 갔다가 들어온 놈들이 봄, 가을에 주로 연안에 많지요. 네, 그래서 네. 주로 가을에는 월동을 하기 전에 것들, 봄에는 산란하러 들어온 놈들이 이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고등어로 박사학위를 쓰셨다고 하니까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라고 보통 네. 그러잖아요. 또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게 된? 고등어의 형태와 무늬를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고등어 다들 보시면 이게 등 쪽에 줄무늬가 있을 겁니다. 물결 무늬처럼. 예. 그리고 배 쪽은 이렇게 하얀하게 하얗죠. 은색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가라고 생각하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전략이. 살아남는 거 하나 있죠. 포식자로부터 피하고 또 먹이를 먹는. 네. 그래서 살아남는 거. 궁극적으로는 산란하고 종족을 번식하려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목적입니다. 근데 살아남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새나 위에서 다니는 것들이 봤을 때는 등이 물결 무늬가 있다 보니 우리도 수영장에서 보면 뭐 바다의 위에서 보면 물살이 치면 거기에 물결 무늬가 있으면 보이지가 않죠. 바닷물하고 똑같이 보이게. 이게 파장이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소위 이제 은폐를 하는 새를 피하기 위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분위가 생기는 거고. 그럼 왜 뱃속은 또 할까요? 밑에서 올라가는 포식자를 피하기 그렇죠. 위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보면 햇빛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여요. 그렇죠. 물속에 수영장에서 위에 한번 보세요. 네. 그 조명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아래서 볼 때는 배가 하얀 애만 아래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아래서 올라오는 상어가 됐던 더 삼치가 됐던 뭐 참치가 됐던 얘 먹으러 오는 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살아남는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살이 좀 묽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 단단하지 않고. 꾸석꾸석하죠. 만약에 우리가 넙치나 대구를 보면 그건 저소생물. 꼬들꼬들하죠. 좀 단단하죠. 식감이 느껴질 만한. 거기는 쫄깃쫄깃하고. 엄청난 바닷물의 무게 수압을 것도 견뎌야 하니까 견뎌야 되고요. 살이 단단해지는 거고. 그리고 천천히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살도 단단해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떠다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거 그 구분이 제일 이해가 쉽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명태가 그렇게 우리한테 주변에 많았었는데 지금 못 잡죠?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수산 정책과 이 사회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가벼운 얘기는 아닙니다. 90년대만 해도 뭐 우리 그 명태가 꽝꽝 얼린 동태로 한 괴짝씩 시장에 사와서 집에 그거 깰라고 팡팡 세면바닥에다가 던져서 아버님이 그거 뜯어내면 어머니가 이제 그걸로 동태국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흔하고 많이 먹었던 물고기죠. 근데 그게 지금은 2008년도인가요? 언젠가는 어획 통계에서 제로가 됐습니다. 0. 이야. 하나도 못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완전 제로.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 부화를 하려면 어미를 잡아야 되거든요. 친어라고 부르는데 친어를 잡기 위해서 현상 수배를 내렸어요. 뭐 한 마리 50만 원. 포스터를 벽에다 뉴스에 다 수협장에다, 나왔습니다. 이름 벽에다 붙여놓고 그 좀 잡아오면 생거 살아있는 대로 잡아오면 친어로 쓰겠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급하기 위해서 베링해나 저쪽 북태평양 쪽에서 외국 어선들이 잡는 것들 수입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어원양 어선들이 거기 가서 잡아오고 이보를 주고 잡아오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었죠. 왜 그런 소위 자원량의 변동이 있었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해석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 수온이 올라가서라고 말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가 봐요.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생물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물 자체에 소위 변동성이 있어요. 그냥 놔둬도 자연계에서 흥망성쇠가 일어납니다. 그러거나 또 하나는 인위적인 것들이 가해져서 이 생물의 몰락을 야기한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남획이라고 하는 거죠. 오버피싱 되는 거. 너무 많이 잡는 거? 잡는 거죠.
얘를 어미가 좀 돼서 어미가 새끼를 또 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서 다시 어미가 될 때까지 이 순환을 좀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이 잡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순환 고리가 끊어지다 보니 이 자체의 자율갱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없애버린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다?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뭐 이참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원산반도 위에 저쪽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우리는 뭐 고성, 우유까지 소위 휴전선인데까지만 조업이 가능하고 그 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게 분단 국가가 결국은 과학에도 한계를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일을 대비하는 시대라 한다면 이런 연구는 같이 해야죠. 소위 평화 수역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과학과 국민들을 위해서 공동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네. 이게 좋은 연구 대상입니다. 네. 너무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흔히 지구온난화 뭐 이런 등등으로 말하는 어떤 환경 생태의 변화. 네. 그다음에 또 이 연안에서의 각종 개발 사업, 간척 사업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동해안은 종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간척 사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서해안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쪽은? 서해안은 대표적으로 우리 동고서저를 하죠. 그래서 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강줄기가 대부분 다 서해안 쪽이나 남쪽으로 그렇습니다. 강어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하구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에스츄리라고 하는데요. 그 하구의 특성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일 수도 있지만 융합하는 지역입니다. 섞이죠. 예, 저는 그걸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기수역이라고 부릅니다. 기수. 건건 찝찝한 물의 영역 이런 좀 뜻이겠죠. 그런 데를 사는 또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거를 왕복성 회유종이라고 합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그런 종으로는 뱀장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 민물장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물에서 강가에서 저수지에서 잡았기 때문에 민물에 잡아서 우리는 민물장어라고 부르는데 이 민물장어의 원래의 이름은 뱀장어죠. 뱀처럼 길다 해서 이제 뱀장어가 됐는데 이 뱀장어의 산란장은 또 바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대충 뭐 정보로 듣기에는 필리핀 어디 근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혼여행 많이 가는 괌까지 갑니다. 거의 3,000km를 회유하죠.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가 돼서 올라올 때는 지금의 뱀장어 형태가 아니고요. 대나무 이파리처럼 넓적한 투명한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유생으로 나풀나풀 북쪽도해를 따라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근 1년이 걸려요. 3,000km를. 먹지도 않고 해류만 따라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대륙붕을 넘어오면서 실뱀장어라고 하는 원통형으로 변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렙토세팔러스하고 실뱀장어인 이게 커서 된 뱀장어하고 다른 종으로 구별을 할 정도였어요. 아예 같은 건지 몰랐군요.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변했으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알에서 깨어났을 때는 종이짝 같다 이거죠. 대나무 이파리 보셨어요? 같은. 버들잎이라 대나무. 외국에서는 버들잎이라고 우리는 대나무라 표현하는데요. 납작하고 투명해요. 거의 척추. 물론 크기는 아주 작을 것이고. 그렇죠. 작았죠. 넓어졌는데 그것이 실뱀장어 될 때는 원통형으로 바뀌어지면서 또 뭉치는군요. 크기도 살짝 줄어들죠. 근데 그게 실뱀장어가 들어와서 민물로 올라가는 입구가 문이 하구입니다. 그렇죠. 강의 하구. 그러면 이 실뱀장어가 올라가서 민물에서 성장을 하고 뭐 6년, 7년, 10년 최근에 제 조사한 건 14년까지 사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살다가 다시 바다로 가서 다 성숙해지면 강우를 통해서 다시 바다를 가서 산란을 하고 요 생활사, 이 사이클이 움직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수산 자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하구뚝을 간척 사업으로 막거나 아니면 하구뚝이라고 말하는 댐을 만들어서 못 올라가게 하거나 어도를 만드는데 어도가 실뱀정어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어도가 아니거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단절하게 만들죠. 그렇죠. 강과 바다가 단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뱀장어 입장에서는 자원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뱀장어 자원 감소는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기후 변화, 뭐 소위 오염, 연안 오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거의 남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우리 현재 상황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연구도 했지만 어도, 하구뚝에 있는 어도라도 개선을 하건지 이미 그 효용성을 다 끝낸 하구뚝이 있다면 수문을 열고 충분히 유통할 수 있도록 물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런 거는 정책적 판단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개발하고 뚝을 쌓더라도 어도는 제대로 만드는 네. 그런 건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요즘 조금 더 제가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역개발이라는 용어를 제가 씁니다. 역개발. 예. 간척 사업이든 요즘 외국에서는 역간척도 이미 하죠. 외국은. 또 요즘은 어느 지역에 보면 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자연화라는 용어도 씁니다. 맞습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고 원상복귀하자. 뚝 있던 걸 허물고. 그런데 이게 환경과 개발의 논리로 가면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되는 개발을 계속하고 싶은 거고 한쪽에서는 돈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보존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착안을 했어요. 역개발도 돈이 개발을 된다. 하자. 방향을 바꾸자. 예. 역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재자연화시키든 역간척을 하든 해서 환경이 보존되는 쪽으로 환경이 다시 복원되는 쪽으로 역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용어를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개발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죠. 클 수 있다. 경제 활성화 지금 뭐 이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갈등을 줄이면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역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환경 보존과 돈이 된다고 경제적 개발과 이게 이제까지 갈등 구조였다면 이것이 다시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려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협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자기 이득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중앙부처 내에서도 부처 간에 자기 영역이 다릅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저가 다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기관들조차도 자기 이득들이 있어요. 그 이득을 챙기려고 보면 서로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시작이 협치입니다. 서로 협치를 하면서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그렇죠.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건 정치권에서 할 문제인데 과학이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뭐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 그게 결국은 서로 이득이 된다. 그렇게 가야죠. 같은 말이다. 네. 이걸 이해하는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네. 역개발이라는 발상 아주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획 아무 생각 없이 막 잡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버리고 지구온난화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 쌓고 개발하고 하던 이 시절에서 이젠 변해갑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해가는 하나의 방향이 역개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협치의 기반, 또 협치의 기반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과학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시고 네.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영역이 소위 기르는 업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또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시기에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탈원전 얘기가 있죠. 네. 또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예. 화석 원료, 그렇죠. 요걸로 계속 써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 심지어는 미세먼지 주범이 고등어 굽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넌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이 떠오르고 있고 뭐 풍력발전소니 무슨 조력발전소니 무슨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태양열 뭐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존의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갈등 구조입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오면 프로테인, 소위 말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수산물은 잡는 어업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두 가지로 지금 제공이 되는데 잡는 어업으로 다 안 됩니다. 왜? 이제까지 수산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양식어업이라는 것이 예. 그걸 대체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일정 부분.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돈이 되는 경제 구조입니다. 양식어업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걸 또 하려고 하고요. 근데 양식업의 문제점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건강한 음식이냐라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자들은 맛, 미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산과 양식산의 또 맛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패스트푸드의 반대에서 나온 게 슬로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찾아봤더니 이태리 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가 들어온 시골 동네에서 자기네가 늘 이제까지 먹었던 그 음식이 왜 밀려나느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시민운동처럼 생겨난 것이 슬로푸드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좋은, 굿, 깨끗한, 클린, 페어, 제값 주고 먹는 페어라는 말이 키치프레이즈로 내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바다로 한번 끌고 들어와 봤어요. 네. 생선이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격조 높은 생선 먹자. 좋은 생선, 깨끗한 생선. 근데 이러려면 제값 내고 생선을 먹자. 라는 것이 이미 있더라고요. 이미. 슬로우 피쉬라는 용어가 슬로우 푸드의 한 영역으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제 마음에 딱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이냐라고 생각했더니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멸치로 많이 알고 있는 죽방염 멸치. 네. 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또 그럼 죽방염이라는 게 뭡니까? 물살에 따라서 나무 발을 쳐서 잡히는 거. 수동어구죠.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거. 전통적 방식으로 잡는 것. 전통적 방식, 수동어, 어구, 또 뭐 자연 친화적, 자연 수능적 어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슬로우피쉬로서 슬로우푸드 대회에서 발표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군요. 사례가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가면 삼다가 있죠.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죠. 예. 그래서 우리 올레길 가다 보면 돌 많은 담이 있죠. 돌담이죠. 그렇죠. 산에 가면 농사 짓는데 나온 돌을 모아서 묘 옆에서 하는 산담이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는 없을까요? 바다에 그런 게 있어요? 바다에 원담이 있습니다. 원담? 예. 서해안에 가면 독살이라고 있고요. 남해안에 가면 석방염이라고 있어요. 돌로 그물처럼 놓고 물이 들어와서 밀물 때 들어왔던 물이 썰물 때 빠질 때 그 돌틈 사이에 껴있거나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고기들을 잡는다. 거죠. 예. 죽방염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다 보면 이런 어업들과 이렇게 해서 어획된 생산된 수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대안인데 이건 철학적 대안입니다. 네. 그래서 양식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단백질 공급은 공급으로 가지만 이거로만 계속 바벨탑 쌓듯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수능적이고 그게 또 다양히 전통어업이고 네. 그게 능동어구가 아니고 수동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들도 일반 문화로서 제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네. 이렇게 한 분야를 30년 넘게 연구하시면 사통팔달로 모든 게 연결됩니다. 해양, 수산, 경제, 또 협치, 문화, 삶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 통하는 것이죠. 하나로. 좀 누가 말하죠? 그런 것들 잡학인 거죠. 뭐 이것저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예. 사실 과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관심입니다. 네, 관찰이고. 네. 자산어보, 정혜전 선생이 쓴 자산어보를 요즘 제가 다시 한번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재조명을 해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학은 과학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과학이 뭡니까? 의심하고 증거를 내세우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잠정적 결과다. 겸손한 그렇죠. 마음을 갖자. 이게 과학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실학은 뭡니까? 실학은 고증학과 서고 과학이 들어와서 만든 옛날 학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실학이었어요. 그렇죠. 자산어부를 보니까 그 관찰력이 대단했어요. 지금 과학으로 봐도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떻게 저거를 관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자연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높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고 듣는 게 많아서 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관찰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연구 또 대중적인 책, 강연을 통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고기 박사와 1시간여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봐도 넌 어디서 온 놈이냐? 나는 너랑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